안녕하십니까.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비전 2045 아젠다 2022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60여 분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서 40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아젠다 중에 핵심적인 아젠다들을 골라서 유튜브로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기술 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 병사제 도입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현재 한남대학교 경임대 교수로 계신 김호중 교수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지정 토론에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계시는 조영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 김현수 부대표님, 그리고 또 바른소리 청년국회 박기현 부의장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오늘의 송치호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대학교 국방전력대학원의 김종화 원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호중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김호중입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미래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의 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청년층에게는 청년층들이 우려하고 있는 군 복무 시의 보직이 제대 이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에 의한 진병제에 해당됩니다. 관련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군 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군 복무 이후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군 복무를 경험한 20대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당시 보직이 제대 이후의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은 26.9%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약 73%가 별로 진로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했던 것이죠. 또한 군대는 시간 낭비다, 군 복무 시 잃는 것이 많다, 이러한 답변이 60% 정도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 보직이 국가안보 수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게 70.1%에 해당되어 있고요. 개인 자질 향상적인 측면에서는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된다, 체력이 증진, 또 정신력, 책임감, 인간관계 성숙, 이러한 것들은 70% 이상, 80% 이르기까지 매우 긍정적인 답변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년층들은 군 복무 시의 보직이 제대 이후의 진로에는 도움이 안 됐지만 국가 안보 또는 개인 재질 향상에는 매우 도움이 되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인식입니다. 20대 군 복무 남성의 경우 72.5%가 동의하였고요. 일반 국민의 경우 80.1%가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는 2019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고요. 금년 5월 28일 한국일보 자료에 의하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5년 전에 35%가 모병제를 선호하였지만 금년도에는 43%가 모병제를 선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병제에 대해서 선호하는 비율은 우상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병제 시행에 있어서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당장 시행하기는 의무시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안보 상황에 준한 군사력 그리고 무기체계 수진, 정치적, 사회적, 국민적 공감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안보 환경과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나라 금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7년 기준 약 151개에서 242개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인 스커드를 포함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약 17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포라든가 장사정포, 즉 사정거리가 40에서 60km 된 이러한 재래식 포를 전방 배치해서 우리나라 수도권을 하시라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은 독도를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 상공을 방공 식별구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울릉도 근해에서 연합훈련 중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였고 특히 러시아 적외경보 통제기 한 대는 우리나라 영공까지 무단 침범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기체계가 초지능화되고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초연결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전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장비, 정찰장비, 지휘통제, 정밀 타격 무기체계의 스마트 장비와 빅데이터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작전과 전투적인 측면에서 초연결된 상태에서 전장이 이루어지므로 장차 첨단 무기체계 운용 가능한 병력 자원은 소요가 점점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병력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연면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즉 2018년도에는 0.98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0.91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즉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간 중에 출산할 수 있는 평균 출산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계약 2.0에 의거해서 병력 규모가 50여만 명으로 축소되었고요. 여기서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2031년부터 2038년까지는 평균 2.9만 명이 매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입영 인원이 계획 인원 대비해서 과부족되게 입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 계속 부족하게 입영하였고 2019년에는 1,500여 명이 과부족 입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고 미래 전장 환경은 4차 산업기술 발전에 의해서 더 확대될 것이고 고가치 첨단 무기체계 활용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유지하는 병사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도표에는 최근 7년간 입영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계획 인원 대비 과부족 인원이 2013년도에는 1,7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18,000여 명이 과부족 입영했고요. 2019년도에는 1,500여 명이 과부족 입영했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층에게는 군 복무가 진로에 도움이 되게 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인재를 도입하는 전문 병사제를 도입해서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 병사제는 부족한 병사를 충원하는 제도이므로 입대 시부터 전역 시까지 병사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은 3년으로 하고요. 급여는 하사 동일 호봉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병사가 18개월 근무 시에 근년도 군인 봉급 기준으로 960여만 원 수령하나, 전문 병사로 36개월 근무하게 되면은 기본 급여만, 여기서는 수당과 연가 보상비를 제외하고 약 6,100여만 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병사 3년 근무 시에는 목돈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서 복무 기간을 3년을 한 이유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대 간다고 준비하고, 또 군대 갔다고 준비하고, 복학한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2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통상 대학생들이 자격증 획득이라든가 또 어학연수 이런 것들을 1년 정도 소비하기 때문에 결코 3년은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긴 어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전문 병사의 모집 구분은 초기 단계이므로 각 군 기술병 위주로 모집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병, 또 용접 기계 공작병, 차량 정비병, 통신 전자 정비병, 항공기 정비병, 함정 기관병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 병사로 근무하다가 전역 후에는 학업과 업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3년간 전무병사로 근무 시에는 전역 후에 취업과 창업 등 활용 가능한 실무 경력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목돈이 약 4억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모집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2030년간 약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므로 이를 모집하자는 것입니다. 전문병사로 1만 명 정도 운영 시에 국방비가 연간 약 2,35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산출 근거는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사 1인당 연간 유지비가 각종 수당과 피복비 포함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병은 95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산출하면 연간 약 2,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병사제를 도입했을 때 기도 효과인데요. 청년층의 군 복무 보직이 진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우려를 크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병사제로 입대하는 병사에게는 군 복무 시 전문성이 확대되고 경력 단절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 기반 마련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문병사 입대 비율이 높아져서 병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청년층 실업률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추후에 전문병사제가 국민적 청년적으로 호응을 받고 정착하게 되면은 모집 단위를 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전투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차 전문병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AI를 비롯한 무기체계 변화, 또 전투 수행체계 변화에 의한 부대 구조 변화 등 국방력이 기술 집약적 능력으로 구축 완료 시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미래 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또 이 부족한 병력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청년 전문 병사제 도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영기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호준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가 여러 가지의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특히 군과 관련된 군 병력을 충원하는 문제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변화의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2020년에 저출산이 0.86명. 우리가 지금 평균 인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2.1 정도는 되어야 이 총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하나의 재난의 상황으로 왔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 변화가 지금 있는 것이다. 이 기술적 변화를 군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군 인력 충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좀 접근해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국방백서를 잠깐 보니까 2016년에 지금 우리의 군 장군을 포함해서 사병까지 인원이 얼마냐면 61만 8천 명인데, 지금 2020년에는 내년에는 50만 명으로 지금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국방부에서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방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떤 해결 방안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국방백서를 보니까 장교하고 부사관은 20만 명 유지하고 사병은 30만 명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한 2023, 4년쯤 되면 이 30만 명도 지금 유지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이다. 이 문제를 지금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군 인력 충원의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한 70년 정도 군과 관련돼서 징병제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징병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국민개병제이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의 과정 중에서 국가 안보의 국방력, 안보력,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국력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요소는 어떤 요소인 것 같냐면, 국민들이 젊은 층은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상적으로 군에 가서 내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군에 가서 썩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군대 생활이 사회생활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런 과정인데, 군 내부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우수한 자원을 국방이라는 걸 가지고 한 곳에 묶어 놓으려고 그런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발제해 주실 때 전문병사제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 저도 모병제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중간 단계가 바로 전문병사제이다. 이 전문병사제를
도입을 하는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그 문제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개병제를 전부 다 시행을 하는데 이 그 전문 병사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그 군에서 있도록 해서 이 자원들이 사회에 나왔어도 훌륭한 그 자원이 되고 또 군 내부에서도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전문 병사가 이제 병사가 저는 장군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가 그래서 인사권리 재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의 첨단 기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숙련된 과정 중에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국가 사회가 그 뒤에서 지원해 주고 서포트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들을 조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엄밀하게 좀 봐봤으면 좋겠다. 우리 소위 말하는 소압 분석 있잖아요. 네. 예,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런 거를 조금 기회 요인도 있고 위협 요인도 있으니까 이런 요인들을 전부 다 해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문병사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병제로 가는 이 과정 중에서 통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이후에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예비병력을 가지고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브루스 베넷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몇 년 동안은 한 50만 이상의 사병 안정화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좀 더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내적으로 한국의 상황에서만 소압 분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에 통일 한반도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금 더 완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소압 분석을 조금 더 하셔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문 병사제를 도입할 때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줌 참가자 여러분들께 줌 참가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의 김현수 부대표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소리 청년국회 김현수 부대표입니다. 오늘 교수님 분들의 발제와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경험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 스킬을 익히는 데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전문 병사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문 화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큰 차별성이 좀 어떤 게 있을까 좀 더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문 병사에 대해서 최저 복무 기간에 일 더해가지고 대학 위탁 교육과 그리고 약간 장기 근속 부분까지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한 마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병력이 많이 감축되고 있는데
이게 부대도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방되는 국방 예산도 한 2, 3조 정도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부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같이 바른소리 청년국회에 계시는 박기현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좋은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문 병사제와 관련해서 시대 변화의 흐름과 군 현대화의 추세에 비해서 조금 전문 병사제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군 복무 인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도 이번에 현역 판정 대상을 확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이렇게 현역 입영 대상자를 늘리는 거에 비해서는 군 현대화 발전에 맞춰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개편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현대화에 따른 국방부의 추세에 따라서 전문병사제도 같이 이렇게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관학교와 같이 이런 부분과는 좀 진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학력층의 청년들이 아닌 생계형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군 전문 병사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더불어서 여성 징집제도 같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젊은 청년들의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이에 대한 이해 제도가 좀 이해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현 부대표님,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다양한 측면으로 청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송치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치입니다. 그 두 교수님의 해안을 들으면서 참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좀 경험담을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14년부터 16년까지 공군에서 정보보호병으로 근무한 입장에서 제가 좀 느낀 현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뭐 항공기 정비나 좀 그런 민간에서 쉽게 기술을 배우기 어려운 직군을 좀 제외하고 정보보호나 소프트웨어 병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 정보보호병에 대해 그걸로 입대를 할 때 국방부의 설명은 그 정보보호병으로 입대 시 그 정보보호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병사제를 홍보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전역 후에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된 건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감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 정보보호 간부보다 저나 혹은 다른 병이 더 실력이 좋았고, 비단 이거는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병으로서 실무를 쌓기 위해서는 그 사이버 산하 혹은 못해도 본부는 가야 실무를 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하위 부대에는 뭐 정보보호 업무는 뭐 거의 제대로 하는 게 없었고, 막상 하는 거는 그 본부에서 매 시간마다 내려오는 IP 차단 리스크 전달받아서 방화벽에 입력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병사가 들어와서 사이버 산하 본부를 가지 않는 이상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꾼으로 치면은 뭐 당연히 본부 아니면 그냥 다른 뭐 작은 부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공군에서는 본부를 제외하고도 비행단이라는 큰 규모의 부대가 있거든요. 비행단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경험을 쌓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보다 간부가 특별히 뛰어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재는 군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산업요원으로 가거나 대학원으로 가죠. 그 외로 군대에 왔다면 그 군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케이스여서 저는 이제 군대에 빨리 다녀온 거였고, 그래서 이처럼 실무를 제대로 쌓기도 힘들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다른 인재들과 이제 교류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차라리 산업체로 가거나 차라리 빨리 전역을 해서 하루빨리 이제 실무 경험을 쌓는 게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연봉도 나중에 훨씬 더 잘 받게 됩니다. 뭐 많은 분야가 그렇겠지만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그 인재들은 군입대 나이 전부터 두각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에도 스스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전문병사 36개월 근무 시 목돈 마련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는 사실상 크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에게는 단순히 그냥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라고만 이제 생각이 드는 정도고요. 그래서 즉 젊은이에게 애국심만으로 3년 동안 군복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뭐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병도 비슷할 거고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병은 하위 부대에 없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제안대로 시행해서 군인들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군인의 능력의 질이 과연 양질일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그런 양질의 인재를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군이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뭐 민간에게 손을 뻗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정보보호 쪽에서는 뭐 대부분의 정보가 뭐 많은 정보가 국가기밀로 취급되어야 할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현재 제안의 의도는 좋으나 그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대 예정자에게 현재 제한된 보상 이외에 충분히 매력 있는 포인트가 새로 제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대안을 들자면, 저는 정보보호병으로 입대를 했지만 입대 후에 특기 교육을 받을 때 그 일반 정보체계 운영병이랑 전혀 다를 것 없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민간에 위탁을 하던 협업을 하던 혹은 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되 민간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거나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을 그 전문 병사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충분히 젊은이들에게도 꽤나 매력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대안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더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치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화 원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 김호정 교수님, 조영기 교수님 두 분 발표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발표 내용 중에서 좀 빠진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제약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저출산 추세는 물론 군 입대 자원 부족 문제와 연결되고요. 또 고령화 추세는 이제 국방비 증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2025년경부터 군 입대 자원이 절대적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입대 자원 부족도 문제지만 복무 기간이 지금 육군 같은 경우 18개월이거든요. 근데 숙련된 전투원과 기술 요원을 양성하는 것은 18개월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방 GP나 GOP 경계 근무 한 1년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은 뭐 숙련도가 그래 필요 없겠지만 그 외 나머지 보직 수행은 앞으로 첨단 기술이 군에 급격하게 신속하게 또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 수행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병력 자원 부족이라든지 어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병사 제도는 이제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실험적 조치로서 저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 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지원 인력은 많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전문병사 제도는 AI를 비롯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어떤 군 구조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추세인데요. 사실 이게 고령화 추세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복지 비용을 급격하게 증대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방비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국가들은 이제 군비보다 사회복지 비용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제 군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전문 병사제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든다 이렇게 하면 또 반발하는 요인들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 병사제 아까 발표 자료에도 나왔지만 1년 유지하는데 한 2,400억 정도 드는데 2,400억이면요 F-35 전투기 2대 덜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군의 경우에 그 항상 이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잘 못하죠. How much is enough?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대답 제대로 못합니다. 전투기가 왜 40대가 필요하고 잠수함이 뭐 몇 대가 더 필요하고 전차가 왜 뭐 180대, 200대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면 우리 군에서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무기 체계가 도태되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군도 이제 엄밀한 작전 개념에 입각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군 구조를 편성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력 증강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군 스스로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뭐 못하면 예산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10년 전부터 각종 논문이나 신문 칼럼을 통해서 우리 병력 부족 현상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여성들까지도 충원하는 그런 식으로 신문에 막 여론이 조성되더라고요.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전문병사 제도가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지만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저는 충분히 한번 실험적 차원에서 한번 시험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줌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회 보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우리 발제자 토론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4차 산업이 진행되고 미래군, AI 미래군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갖춘 병사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병들도 지금처럼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줄일 여지가 있는 건지 이게 일단 좀 그런 생각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이 전문병사제 도입할 때 처음 도입한 논거가 진로에 도움이 안 됐다가 26.9%인데 보람은 느낀다가 70%인데 진로에 도움은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병들의 문제인데 이거를 전문 병사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 일반 병들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회장님. 예.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하사관하고 이 전문병사하고 이 하사관은 분명히 이 장기 복무자이고요. 전문병사제는 제가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2015년에 연구했을 때 한 4년 정도 근무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전문병사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급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인사관리 제도를 별도로 만들자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 우리 박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가 여성 징집제와 관련돼서 지금 뭐 이 남녀 평등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병사제가 되면 여성 전문 인력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징집 남녀의 공동으로 징집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네오에 계시는 송치호 이 회원께서 이야기한 그가 군의 보직 관리 군 근무하는 과정 중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직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과정 중에서 이야기해 준 것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전문 병사로 들어온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군 자체의 교육 시스템보다는 일반 민간 시스템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거는 이 전투력 정보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로 답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전문병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단은 그 국가안보의 핵심이 자강력, 동맹, 그 다음에 균세, 세력 균형인데, 자강력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2015년에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연구할 때 사병과 전문병사제의 복무기간을 어떻게 바꿔주고, 그리고 전문병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때 저희들이 연구했던 초점은 지금 이제 뭐 금액 같은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견기업 1년 봉급 정도는 그 전문병사에게는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상태여야만 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체 병력 특례와 관련된 문제를 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경력 자체가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 이게 뭐 이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그 군에서 그 우리의 고급 인력 자원을 그냥 허드렛 일이나 이런 걸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군 복무 기간이 육군하고 해병대는 18개월이고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인데 이게 금년 말에 이제 21개월이 되는데 이거를 대폭 줄여서 일반 병사는 정말로 경계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무 기간을 조금 더 줄여서 사회 나와서 더 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는 거가 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그때 당시 안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 12개월 정도로 해서 18개월 하나, 12개월 하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때 논의할 당시에 우리 김정화 원장님도 말씀을 같이 참여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요 전문 병사제의 도입의 근거는 국방 인력뿐만 아니라 그 전투력, 군 부대의 전체의 이 국방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군 구조의 문제, 군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병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병사제 요 하나만 가지고 떼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 개혁의 아주 큰 차원 중에 작은 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반 다른 국방개혁 프로그램과 같이 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김호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국방 전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너무 지역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 모병제로 전환하고, 또 이해대로 하면은 오히려 국방력에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지만은 당장 모병제로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또 국방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준해서 적정한 병력 수가
몇 명이 될 것인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과학화 무기 체계가 계속 도입되고 있고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개념이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무기 체계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무기 체계가 현대화되고 과학화된다고 해서 한두 명이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병사제를 도입을 해서 아까 김조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험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면은 적정한 병력 규모까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병력에 대한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과학화 운용 시킬 이런 것들에 따른 병력 수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말씀 드렸는데 먼저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것부터 조금씩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이 AI화되고 자동화되가는데 일반병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군대 시스템이 일반 사회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사회가 선진국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1차적인 노동력이 소요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취사, 탄정의로 취사 이런 것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은 병력수는 어느 정도의 병력수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또 하나가 이제 진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일반병의 대체로 일반병들이 진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병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무기 체계가 과학화됨으로 인해서 첨단 무기 체계 활용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병들이 첨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는 단순히 운용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비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부사관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건데 임기제 부사관은 병으로서의 18개월 또는 21개월 근무하고 6 내지 48개월간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임기제 부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전문 병사와 약간 성격이 다른데 임기제 부사관은 병으로 근무하다가 간부로 근무하기 때문에 편제 편성상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부사관 1명, 즉 하사 1명이 병 몇 명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병과의 부사관과의 하사와의 역할 분담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바다에서 레이더를 봤을 때 또 어떤 포를 쐈을 때 거의 자동화가 되거든요. 레이더를 보면은 레이더에서 이것은 간섭이다, 이것은 타겟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을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병이 보는 거하고 상병이 보는 거하고 병장이 보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병은 판단할 수 있는 게 한 수초가 걸린다 봤을 때 병장은 1, 2초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스킬이 많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문 병사를 운용했을 때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운용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전역하는 병사보다는 3년 정도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의 전투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진급에 제한이 되는데 생계형으로 단순히 우수 자원이
올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청년층들의 실업률은요 굉장히 지금 현재 한 9% 전후하고 있잖아요. 9% 전후하고 점점 문제되고 있는 게 청년층들의 실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군 복무했을 때 군 복무로 인해서 그 자기가 앞으로 진로에 정해있을 때 또 창업을 할 것인가 또 취업을 할 것인가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금전적인 분야는 굉장히 보장된다고 봅니다. 군 복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병제로 시행했을 때 군대에 입영을 하겠다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징병제 제도는 당분간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줌으로 해서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진로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끔 만들자는 취지이거든요. 따라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 않는 한 군 복무의 전문 병사로 입대할 자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로요. 제가 쳤다가 말았는데 임기제 부사관 제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73%까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임기제 부사관 제도를 군에서 도입한 이유가 우수한 무기 체계는 과학화되고 첨단화되고 고가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짧기 때문에 이러한 병사들을 숙련된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군에서 좀 더 확보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게 대해서 마련한 게 바로 임기제 부사관인데요. 그만큼 병들은 병으로서 근무하고 전역하는 것보다는 다만 46개월 또는 48개월간 연장해서 부사관으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보상을 얻고 또 시간적인 자기가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을 확보할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전문병사제는 의외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호 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전문 병사의 역할, 부대별로 성격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국방부에 요구하는 전문 병사는 단순히 운용하는 차원을 떠나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완전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스킬을 보장해주고, 이게 나중에 취업과, 다시 말씀드려서 방산업체는 방산업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줘서 정말 전문 병사가 크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자라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그 징병제,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성분들의 징병제도 20대 는 조금 이제 한 50% 정도 나왔고요. 20대 남성들은 50.1%가 나왔더라고요. 그 한국 갤럽조사 결과 보면은. 그리고 국민적으로 봐도 남자들 47%가 여성의 징병제가 포함하돼 있고, 남녀 공동으로 또 46%가 여성의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금년도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은요. 이에 대해서 여성제 징병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럽 국가, 뭐 네덜란드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여성도 징병제 도입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헌법상으로 뭐 어떤 문화적으로나 또 정교적으로나 어떤 뭐 문화적 이유 이런 걸로 인해서 꼭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여성을 징병제로 도입한 이유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성에 대해서 진병제를 도입하자라고 아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별 차이는 없지만은 그렇게 선뜻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 병사제, 이 전문 병사제는 남녀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지금 부사관들은 또 장교들도 다 여군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 병사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적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병사제에 정착되는 정도에 따라서 진병제가 모병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여군들도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남녀가 동등하다는 인식이 올랐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사까지 입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우진 교수님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우리가 이제 군 복무와 관련돼서, 또는 군 복무가 이제 헌법에도 의무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소득 수준이 낮은 그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군 의무 복무에 대해서 국가가 그냥 희생해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 안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시키지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보상도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희생만 해라, 희생만 해라, 희생만 해라라고 하니까 군에서 인사 문제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됐으니까 우리의 인식 구조나 이런 것도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라는 방식 접근보다는 희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당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전문 병사제 도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인구 문제로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군대도 거기에 맞춰서 급격하게 변화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청년 실업 현상이 아주 심각하고, 네 번째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병제로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거부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여성 진직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 병사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 발제 초등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중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